자, 다이어트란 보시다시피 본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식이요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와갖고는 그 식이요법이 뭐예요? 살이 내가 빠진 사람은 찌게, 찐 사람은 빠지게 음식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의미 축소가 되었고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주로 선진국 사람들은 대체로 살이 쪘으니까 살을 빼는 식이요법 중에서 살을 빼는 거 쪽으로 이제 그 국한되어 있죠. 이 식이요법이 이전에는 다이어트가 식이요법 하나만 갖고 있다가 지금 뭐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체력 향상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생활 습관, 운동요법까지 포함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음식요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요법, 세 번째는 운동요법.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트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각 그 요법 일곱 가지씩 되어 있죠.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강의할 핵심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는 약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필요하신 거는 적고 또 더 필요하시면 사진도 찍고 하시면 됩니다. 약초는 단 1시간입니다. 양은 되게 많은데 빨리 후닥닥 지나갈 거거든요. 얼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될까요? 저기 다 날씬하신데 조금 살이 있으시네요.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으시죠? 생활하는데 편하기 위해서. 또 생활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 건강이 1번인데 좋습니다. 예, 건강. 예. 또요. 미모. 예, 맞습니다. 예. 또요. 여기 나오죠. 예.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예.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비만은 삶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했잖아요. 생활하는데 편하기 위해서.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0대 중반의 여자 대학생이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스튜어디스로. 근데 앉아 있으면은 면접을 하면은 살이 찌면은 이 사람의 채용이 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그렇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살이 쪘다고 해서 내가 업무 능력까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사장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이 되겠죠. 그래서 삶의 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는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약국에서 앉아 있으면 다이어트 손님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쓸데없이 살 빼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안 찌게 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들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2014년 연간 1조 5천억 원이 소요가 됐대요. 우리 국민 모든 비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뭐 헬스 클럽도 들어갈 거고 온갖 거 다 뭐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살을 빼야 된다 이거예요. 돈 적게 들이고 오늘 같은 날 다이어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아니면 돈 아주 적게 들이고 내 저기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 또 건강을 고양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비만 자체는 질병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비만도 질병 그 자체로 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긴 있지만은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비만은 질병은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암, 당뇨, 고혈압 많이 있죠. 그중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한 2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이해가 연관성이 조금 애매하다 싶은 거예요. 우선 성기능 저하 이게 기본적으로 살이 많이 찌면 어때요? 살이 혈관을 눌러요 안에서 그죠? 누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특히 남자 성기능은 어때요? 해면체에 피가 빨리빨리 들어갔다 나왔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에서 그 하체 비만 하복부가 꾹꾹 눌러줘 봐봐요. 피가 제대로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성 능력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여성 호르몬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자체 문제가 아니고 남자한테 여성 호르몬이 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성스러워지죠. 예. 텔레비전 보다가 울고. 저는 어찌된 노릇인지 10대 때부터 텔레비전 보다가 막 여로 같은 거 막 질질 짜고 그랬대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갖고 너무 집에 가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이 지금 제 문제예요. 보세요.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질수록 정력이 떨어져요. 이유는 모르는데 그렇게 된대요. 근데 비만이 되면 여성 호르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대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빨리 살을 빼야 돼요. 좀 일찍 죽더라도 남자가 그 시기가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만을 빨리 빼야 돼요. 해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 저 안 봤습니다. 저부터 지금 어릴 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래도 안 쫓겨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도 결국은 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젖, 혀 이런 것들이 살이 찌면 같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겁나죠. 이게 같이 부풀어 갖고 숨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술 먹고 이러면 좀 더 부풀어 올라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살만 빼주면 웬만한 뭐 기질적 문제가 아니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비만의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비만이냐? 내가 아니면 마른 체질이냐? 이런 걸 볼 때 그냥 우리는 뭐예요? 감성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객관적 데이터, 비만 측정하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는 이야기는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대표적으로 세개 들어놓은 거 이거는 일반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서로 상호 보완도 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측정이 쉽다는 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MI라고 하고 바디 매스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 그 몸 체중 인덱스 지수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거기 가면은 다 있죠. 우리 저기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다 이거 있죠. 이거는 예? 인바디 측정 다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해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보시다시피 체중 킬로그램을 키 제곱미터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쓰기가 시간상 약 하는데 키 160에 여자들 기준으로 160에 여자 남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더 관심사항이니까 160에 60kg. 나는 그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60에 60이면 비만일까요? 아닐까요? 비만이죠. 라고 생각을 하죠. 이걸로 계산을 하면 160 1.6 제곱분의 체중 1.6kg 이렇게 맞나? 신장 1.6 제곱분의 1.6 이렇게 60 1.6 제곱분의 60이 되죠. 60 체중이니까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뭐 23점 어쩌고 이래 갖고 약간 과체중이 조금 넘게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딱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60에 60kg은 허용치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60에 60이라면 다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준을 너무 상향 조정했어요. 예, 뭐 모델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는 쓸데없이 상향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리 아시고요. 그다음에 브로카 지수법은 뭐냐면은 이 그 체중계가 가지는 약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좀 리지드하다, 너무 좀 엄격하게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한 방법인데 이게 오늘날 가장 많이 통용되고 되게 쉬워요. 보세요. 현재 체중 내가 현재 체중에다가 표준 체중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 체중이잖아요. 표준 체중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내가 키가 160이다. 그러면 160에서 앞에 100을 빼주고 곱하기 0.9를 해줘요. 그러면 54kg이죠. 예.
54kg이 표준 체중이에요. 표준 체중에다가 뭐 했어요? 예, 아니요. 여기 저기 현재 체중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 이게 지금 브로카 지수법이거든요. 이것도 이 법을 어느 정도 약간 응용해 갖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허용해 주는 걸로 하시면은 내가 굳이 살을 안 빼도 되겠구나. 이 범주를 넘어서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 그래도 넘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뺀다라고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밑에 있는 거. 세 번째 거 WHR법. 이건 뭐냐면 웨이스트 히프 레이쇼예요. 약자가. 그러니까 웨이스트가 뭐예요? 허리죠. 히프 요 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통짜배기로 1대1이면 정상이에요. 1대1 이내가 되면. 여자들은 조금 엄격하게 잡아갖고 0.9로 잡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1 이내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그 정도면 뭐 그 정도가 넘어서면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물어보셔야죠. 그 정도 안 되면 편한 마음을 잡수고 계속 이대로 사시면 돼요. 자꾸 돌아가네. 비만의 원인 볼 것도 없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독소로 보는 거예요. 비만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종편에 보면 박용우 박사라고 아시죠? 서울대 교수인데 이분도 다이어트 전문가예요. 책도 쓰고 했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아시는 분? 박용우 박사가 책을 쓴 책이 사주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사주 해독 다이어트. 사주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해독 다이어트. 양방 의사가 한방적인 냄새가 나는 해독이란 말을 썼어요. 이분이 쓴 책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몸속에 독소를 빼주는 작업이다. 운동을 통해서도 독소를 빼주고 음식을 통해서도 독소를 빼주고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해독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도 독소로 보는 거고 여기 지금 신체적인 부조화 때문에 살이 쪘다 이거죠. 이빨이 제대로 안 돼갖고 제일 안 씹히는 거. 그 다음에 간 해독 능력이 없어갖고 해독 능력 제대로 해독을 못 시켜주는 거. 기혈순환 문제,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살찌는 걸 유발한다 이거죠. 피로와 스트레스도 결국 이것도 도구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이어트를 보면 다양한 다이어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보셨죠. 이런 다이어트 시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개라도 해보신 분? 뭐 해보셨습니까? 운동 의존 다이어트. 운동 다이어트가 운동 의존. 의존이 뭐냐 하면은 미친 듯이 운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의 그 유명우, 장정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정말 막 그 저기 챔피언 결정전 하기 전에 몇 달 동안 막 축제 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요즘은 그리 안 하겠지만 이제 한계 체중을 딱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는 사우나에 들어간대요. 들어가갖고 계속 껌을 씹는데요. 사우나에서 땀을 쫙 흘리면서 껌을 씹으면서 침을 계속 뱉어낸대요. 몸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다 빼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막 강력하게 하는 거죠. 운동 의존이 뭐 그 정도는 심했나 하여튼 운동 의존이 뭐냐면은 오로지 운동을 막 죽자사자 막 24시간 막 잠만 깨어나면 운동하는 막 그런 식의 운동 의존 말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안 하죠. 프로 선수 정도나 되면 할까. 유명우가 어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명우 보셨어요? 네. 지금도 권투기에 종사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중요한 거는 유명우든 또 사전 5기의 홍수환이든 장정구든 지금 보시면 전부 미륵대지.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축제사에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뭐든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과일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덴마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어느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다이어트는 사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뭐 오늘 아까 보니까 저 호박 고구마로 해갖고 40kg을 뺐다고 누가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박 고구마 다이어트 또 뭐 다이어트 다 말짱황이에요. 그분이 호박 고구마 다이어트를 해갖고 성공했다고 하면은 저는 뭐냐면은 다른 뭔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호박만 갖고 절대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요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황제 다이어트는 고기만 일체 먹는 거예요. 무조건 고기만 먹는 거예요. 단 기름기를 뺀 고기이긴 한데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기에 뭐가 많습니까? 단백질이 많죠. 단백질 다이어트 좋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 무기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비타민은 그 외에 탄수화물 얼마나 좋은 영양소인데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균형이 초래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막 먹어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요요 현상이 초래되는 거예요. 이런 다이어트 전부 다 한마디로 쓰레기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단 좋은 장점이 없진 않아요. 어떤 한 다이어트를 선정해가지고 한 사흘만 하는 거,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흘만 하는 거는 뭐 사흘 동안 뭐 무기질 좀 부족하면 뭐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관계 없어요. 특히 사과 다이어트는 성공 사례도 많고 저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사과 다이어트라기보다도 3일 동안 독소를 빼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과만 먹고 사과를 먹는 방법은 위장 기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사과 속에 탄수화물이 많이 탄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삶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좋거든요. 사과를 그럼 얼마나 먹느냐? 하루에 3알, 한 끼에 1알 정도 그 이내로.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사흘 동안만 하면은 몸속에 독소가 다 빠지고 특히 사과 껍질에 있는 팩틴은 변비를 해소를 해줘요. 장 기능을 아주 좋게 해주거든요. 머리도 좋아져요. 장 기능이 좋은 건 장은 곧 제2의 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먹고 머리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사과는 그러잖아요.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울고 간다고.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원칙. 이거는 뭐 쭉 나중에 나가면서 우리 저기 777 요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 하는데 여기에서 다이어트와는 조금 다른 듯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양학 강사는 아니지만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 1번 말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알고 식습관을 개선한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원칙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잘.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건데 좋은 음식 우리 저기 영양 성분을 이제 우리 저기 현대 식품학을 다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이런 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영양 성분 제일 많이 알려지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뭐라고 그래요? 3대 영양소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무기질. 이까지 5대 영양소예요. 그 다음에 6대 영양소라고도 해요. 뭘까요? 물. 맞습니다. 역시 허준 약초학교에 계시니까 수준이 높으시네. 자, 3대 영양소는 왜 3대 영양소인가 아세요? 이 안에 여기는 칼로리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거 외에 나머지는 칼로리가 없어요. 얘는 이 칼로리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하고 그 자체로도 아주 뛰어난 몸속에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이 이제 5대 영양소에 들어가고 이전에는 우리 국민학교 때는 3대 3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뒤로 보니까 이것도 없으면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5대 영양소를 했다가 오늘날은 이제 물까지 포함시켜서 6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다이어트의 가장 적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방이라고 해도 탄수화물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탄수화물을 먹고 남은 나머지 에너지는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지방 그 자체는 먹어도 흡수가 100% 안 돼요. 많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의 원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죽어 없어져야 될 인물이냐? 탄수화물이 가지는 큰 덕목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어때요?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그게 이제 ATP로 바뀌어갖고 ATP가 이제 바로 힘의 원천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이 만약에 에너지의 원천이 되려면 단백질은 탄수화물로 바뀌어줘야 돼요. 당장 내가 오늘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는 지방도 이렇게 바뀌는데 지방을 먹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먹는 탄수화물 먹는 게 낫겠죠. 포도당 먹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혹시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이 있다면 당장 아침에 시험 보러 간다면 밥보다도 초콜릿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 초콜릿 속에는 또 행복 성분도 있어요. 행복 뭐라고 그러더라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그만큼 좋아요. 또 탄수화물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어지럽지요.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또 정신적으로 우울해지죠. 무기력하고 우울해지죠. 이게 탄수화물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는 거예요. 저녁에. 기분 좋거든요. 예. 괜히 탄수화물 안 먹고 우울증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찌고 말죠.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지금 이야기한 에너지 원천도 되지만은 근육의 주요 성분이거든요. 근육을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지방은 근육에서만이 태워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백질이야 뭐 다이어트에 워낙 강조를 하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도 우리 얼굴이 퍼석퍼석하고 이런 사람들 어때요? 지방이 적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지방이 많으면 피부도 반질반질하고 지방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차를 타고 어떤 사람, 참 며칠 전에 차로 어떤 사람이 우리 버스에 부딪힌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말짱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누가 말짱했을까요? 살찐 사람. 지방이 많아서. 지방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맞아요. 내장 보호했어요. 쿠션 역할을 해갖고 내장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주는 덕목이 크죠. 사람 목숨까지 살려줬으니까요. 그리고 비타민. 오늘 지금 비타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식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 중요한 거고,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또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A, B, C, D, E, K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B1, B2, B5, B1은 티아민, 리보플라빈 사고 이런 많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생략하고 비타민 B만 공부해도 하루 1시간 정도 이상은 걸릴 거니까. 자, A는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A, 눈, 야맹증. 눈 하면 또 뭐예요? 눈 안구 건조증. 눈하고 관련 있어요. 이거. B는 뭐예요? 이렇게 배웠죠. 무릎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 무릎 각기병. 이렇게 배웠죠. 일단 이거 알고, 이거는 오늘날 각기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C는 뭐예요? 이렇게 C 딱 하면 이빨로 돼. 이빨에 이게 나는 뭐예요? 궤혈병. 우리 어릴 때 보면 사과 콱 씹으면 피 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D는 등 이렇게 굽은 거. 그래서 구루병. E는 이제 토코페롤을 말하는 거예요. 토코페롤은 뭐예요? 티어. E, 토코페롤. 이렇게 외우기 쉽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K는 굳이 몰라도 돼요. 이거는 이제 혈액 응고, 혈소판 응고 잘 된 응집 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나이에 혈소판 응집 안 되는 게 좋죠. 피가 살랑살랑 하는 게 좋지 잘 응고되는 게 좋겠어요? 어릴 때 피나면 얼른 막아줘야 되니까. 우리 나이는 피나면 나는 거지 피가 잘 안 굳어야 좋을 거 아닙니까? 혈액순환 잘 되고. 별로 신경 쓰지 맙시다 이거. 자, A, 야맹증, 안구 건조증, 눈 나쁜 사람들. 그러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비타민 A를 먹어야 되겠죠. 비타민 A를 뭘로 먹어야 되느냐? 음식으로 먹어야 돼요. 적어보세요. 당근, 시금치, 간, 이런 것들. 예. 녹황색 채소들. 예. 그래서 당근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를 A를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중에서 A, B, C, D 중에서 이렇게 떼어두세요. 아데크라고 떼어두세요. 이거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거예요. 아데크 말고 나면 빼면은 BC거든요. BC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건데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은 아무리 먹어도 녹아갖고 과잉이 되면 빠져나가요. 지용성은 안 녹아갖고 몸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예. 비타민 A도 그렇게 되면 병이 올 수 있어요. 뭐 탈모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각기병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로 회복에 아주 좋아요. 피로하면 뭐예요? 간이죠. 간 기능도 아주 좋아요. 이런 계통에 이게 좋은 겁니다. 비타민 B가. 그 다음에 비타민 B의 많은 음식들은 돼지고기가 많아요. 돼지고기. 예. 그러니까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저기 소고기보다 더 낫죠. 예. 또 달걀에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괴혈병도 괴혈병인데 제일 중요한 게 항산화 작용이에요. 항산화 작용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몸이 산화가 된다. 똑같아요. 녹이 쓰는 게 산화되는 거잖아요. 몸속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암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하면 항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피부를 아주 맑게 해준다. 피부 미인을 만든다. 비타민 C가 그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C 많은 거는 각종 과일, 채소가 많죠. 예. 비타민 D는 어디에 많죠? 햇빛에 많죠. 그래서 햇빛에 말린 무말랭이라든지 말린 그 야채도 같이 많아요. 지금 말씀한 표고버섯도 많고요. 말린 표고버섯은 더욱더 많고요. 표고버섯 그 자체도 많고요. 비타민 D. 비타민 D가 뭐예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예요? 뼈가 약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골다공증. 골 속에 공기가 푹푹푹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골이 막 뼈가 완전히 부석부석해지는 거.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게 비타민 D와 칼슘이에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D가 꼭 같이 들어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중에 나오는 칼슘제 중에서 비타민 D 없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도 피부 미용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에요. 단 두 개가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수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이거는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이 차이고, 그리고 또 특히 비타민 E는 남자들 정력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꼭 먹어줘야 되겠죠. 비타민 E 굴 같은 데도 비타민 E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비타민 E도 채소류에 되게 많은데 들깨 비타민 E가 되게 많아요. 들깨.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정도. 요게 그 비타민 D나 비타민 E도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시간 동안 할 강의, 총 3시간 중에서 2시간 동안 할 강의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식습관 개선 7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습관, 마지막 운동습관. 이게 2시간 동안 들어갈 건데 그 중에서 식습관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과 운동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음식이 더 중요하냐, 운동보다 얼마나 더 포션이 더 크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음식과 운동, 다이어트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게 더 클까가 아니라 음식이 얼마나 더 클까요? 몇 배나 될까요?
70% 크게 쓰셨네요. 또 근데 좀 적게 쓰신 것 같아요. 그것도 몇 퍼센트? 야, 잘 찍으셨다. 90%. 어느 정도인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기 가까운 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건 산도 아니네. 구릉이네. 좀 큰 산. 예? 아, 그것도 한 500m 넘는 데 없습니까? 아, 아, 자, 그럼 일단 수암산을 칩시다. 뭐 어떤 산이든 제가 지금 그 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수암산을 해발 300m로 칩시다. 자, 여기를 수암산이 좀 낮으니까 여기서 집에서 전철까지 걸어가요. 한참 동안 걸어가고 여기까지 올라가요. 요거 한 30분. 이거 한 30분. 1시간 동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0분 너무 작나? 60분. 1시간 반을 이렇게 걸었어요.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소모되는 칼로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 550. 자, 이제 1200은 조금 센 편이에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들은 칼로리가 많이 들어갈 거고, 많이 빠져나갈 거고. 근데 또 젊은 사람은 또 빨리 뛰니까 더 빨리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많이 해도 500칼로리가 안 나가요. 제가 주로 드는 데가 그 청계산인데 청계산이 한 500 몇 미터거든요.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갖고 저 말고 젊은 사람이 쫓아갖고 내려오면은 500칼로리. 올라가는 거 아니다. 참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500칼로리 들어간대요. 저 같은 사람 가면은 한 300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300칼로리. 그런데 제가 이 산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좋은 밥집이 있죠. 내려가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예요? 막걸리에다가 파전 두부 딱 먹잖아요. 자, 저는 저 순두부를 많이 먹으니까 순두부 한 두모 먹으면 300칼로리는 좋게 되거든요. 두모 먹으면 막걸리는 제가 지금 칼로리를 모르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이것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다가 밥을 또 좀 먹잖아요, 같이요. 그러면 전부 합해갖고 무조건 500칼로리 돼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근데 요거 아니요, 요거까지는 똔똔이죠. 요걸로 끝 안 나요. 요즘 나이가 조금 들어서 좀 덜한데 꼭 다음에 뭐야 조금 모자란데 수육 하나 시키자. 수육은 같이 먹으면 1000칼로리예요. 그냥 이거 같이 수육하고 또 소주 한 잔 먹으면 1000칼로리예요. 완전 마이너스죠. 음식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해봤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해봤자 이렇게 한 3시간 동안 하는데 300칼로리 소모된 거예요. 3시간 동안 죽자 되는데 음식 요거 한 자리에 뭐 1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음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고자 하시면은 제일 먼저 식습관부터 배우셔야 돼요. 이 식습관 7가지 제가 초음선한 건데 이 중에서 딱 2가지만 잡아가지고 시작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시면은 벅차요. 만만한 거 2개만 잡아갖고 하십시오. 자, 다시 이제 자, 가장 중요한 식습관 원리 7계명. 이 중에서 첫 번째를 한번 봐보십시오. 새끼 식사하기 돼 있잖아요. 이건 물론 이제 다이어트에 특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이어트하는 모든 분들께 이 3가지를 드려요. 식습관하고 운동습관, 생활개선, 삼위일체라고요. 그리고 그럼 약은 어떻게 주느냐? 약은 얘들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주라, 도움 된다고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이 주가 아니에요. 이게 주가 돼야 돼요. 약이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약물 의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요가 오는 거예요. 돈만 들이는 거예요. 최소한 약은 최소한으로 쓰고 생활습관, 운동습관, 식습관 여기에 중점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쉽잖아요. 돈도 안 들고. 첫 번째가 새끼 식사하기예요. 우리 다이어트하면 어때요? 막 주변 싹 치우고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해. 술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평상시 생활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노력하는 거예요. 자, 새끼 식사하는 건 왜 식사해야 되냐면 다이어트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포만감을 가져야 돼요. 배고픈 상태를 유지한다? 5일도 못해요. 억지로 갖고 한 달 절대 더 이상 못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서 다이어트는 무조건 배고픈 상태를 없애야 돼요. 밥 3끼를 먹되 3끼가 부족하면 간식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3끼 또는 4끼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양을 적게 먹어라. 종류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양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종류를 따진다면 인간이 지금 여기 어금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잖아요. 송곳니는 뭐예요? 고기 씹는 거잖아요. 어금니는 뭐예요? 야채, 곡식류 씹어 먹는 거거든요. 잡식성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만들었을 때 너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채소만 먹였더만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보셨죠? 신문기사. 인터넷, 요즘 인터넷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에 있었던, 이탈리아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아들을 종교적인 이유인가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계속 야채만 먹인 거예요. 채소만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야, 고기를 먹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는 고기 안 먹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강제로 먹여갖고 살려냈대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탈리아에 그런 사람들이 한 3 내지 5%가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엄청난 숫자죠. 고기를 먹어야 돼요. 자, 새끼 식사하기. 반찬 듬뿍 먹고 밥은 조금. 요거는 여기 이제 거꾸로 식사법에 나와요. 거꾸로 식사법이 핵심이 그거예요. 아, 이걸 적어놨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옆에서 하고. 잠깐만요. 조금 이따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 먹습니까? 물. 예,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를 좀 생각해 주셔야지. 물 맞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과일 후식이죠. 예, 후식을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예, 과일을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과일도 안에 비타민, 무기질, 당분도 많고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그거 먼저 먹고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는 거예요. 반찬도 어떻게 됩니까?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먼저, 밥. 밥은 3번 숟가락 떠갖고 한 번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엔 채소 먼저, 고기 먼저, 밥. 채소는 많이 먹죠. 그렇게 해서 반찬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반찬을 많이 먹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밥은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조금 줄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좀 적게 먹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식사는 천천히 오래 씹는. 왜 천천히 오래 씹는가 아시는 분? 맞습니다. 포만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포만감 느낄 새도 없이 먹기 때문에 계속 먹는데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어갖고 가능한 한 포만감을 빨리 느껴가지고 숟가락을 놓도록 만드는 거죠. 저같이 살 빠진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지만 그 다음에 젓가락만 먹으라는 이유는 뭘까요? 소식도 되겠죠. 아무래도 신경 써서 내가 이 반찬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문화가 있잖아요. 국물을 많이 먹지 말아 이야기지. 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부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식사할 때 꼭 반주를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술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1급 발암물질, 2급 아니에요. 2급, 1급. 1급 발암물질 후보가 그것도 있어요. 담배도 있어요. 그거는 술은 전부 다 술. 알코올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술을 이야기하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예, 우리 WHO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완전히 공식적인 이 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1급 발암 물질을 규정을 해요. 저 이거 다 못 외워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담배가 들어가요.
술이 돼요. 담배와 술이 동급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소세지. 이게 1급 발암물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세지에 그 아질산염이라고 그럽니까? 아질산염이 위 그 암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에요. 저는 위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소세지를 절대 안 먹어요. 딱 식당 가면 소세지 볼가내고 먹어요. 김밥까지는 그 정도까지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김밥을 안 먹고 말지. 예? 훈제 전부 다요. 저 훈제 이런 것들 전부 다 몽땅 그 안에 아질산 나트륨인가 아질산염인가 아질산염 이놈이 발암 물질인데 훈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술을 반주로 드시지 마라 이거죠. 술은 술이죠. 저녁에 와갖고 한 잔 밥상에 앉아갖고 밥 먹고 이 자리에 갖고 술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술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성인이 돼갖고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술은 또 다른 덕목이 있잖아요. 사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 먹는데 적어도 밥 먹으면서 반주는 지금부터 좀 지양하심이 하실지. 그래요? 그 사람은 아마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제 주장이니까 저는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술은 조금도 안 된다. 다만 아까 말한 한 잔도 안 좋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술을 왜 먹느냐면 좀 안 좋지만 좋은 점도 있으니까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제가 술을 한 잔도 안 먹어봐봐요. 친구들이 저 보겠어요. 그거는 젊었을 때 새로 사귀었다면 할 수 있는데 행인지 불행인지 제 아는 친구는 모조리 술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관계를 다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집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끊어라. 지금은 뭐 끊는 둥 마는 둥이죠. 이 나이에 돼갖고 뭐. 예?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좀 헷갈리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끊는다 이거죠. 술이 1급 발암물질이고 뭐 안 좋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는데 너무 자주 마시는 거, 특히 반주 삼아 마시는 거는 저 애주가의 입장에서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거 어디 있나? 자, 매 끼마다 섬유질을 충분히 드셔라. 이것도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게 애매하네. 섬유질 이게 뭐냐면은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거든요. 20세기는 발효의 시대예요. 발효는 곧 장을 튼튼히 하는 거거든요. 발효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초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그 김치 이런 발효 그리고 한약도 발효 한약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리 만들 줄도 모르고 못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만든 거 본 적도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저 강사 선생님 중에서 변동철 선생님인가 아시나요? 하여튼 그분이 발효 뭐 한약을 만드신다고 그래갖고 길을 골똘해갖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효를 쭉 한다? 그러면 균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건 끓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끓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이걸 한 달치 약을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사흘치 줄 수도 없고 사흘치 주려면은 되게 비싸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지금 딜레마예요. 아무튼 발효의 시대. 발효가 지금 이거 화이바 이야기했죠. 저기 섬유질 이야기죠.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을 청소를 해주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때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몇 가지 팁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유산균 음료를 자주 드시도록 하세요. 특히
우유를 발효시킨 거 있잖아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1000cc짜리 우유에다가 우유 종균이나 안 그러면 요플레 또는 불가리스 이런 거 딱 집어넣어 갖고 한 10시간 정도 있으면 발효가 돼요. 그거 먹으면 완전 건강식이에요. 집에 시중에서 파는 거는 돈도 비싸지만 안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4개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토마토, 사과, 양배추, 토마토, 사과, 바나나 이 4가지를 다 섞어 주는 거야. 썰어가지고 섞어 주는데 바나나는 껍질 빼고 사과는 씨 빼고 사과 씨가 독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썰어갖고 냄비에 물 자작하게 넣고 끓이는 거예요. 10분 동안 끓이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 파괴되니까 10분 끓여갖고 믹서로 갈아서 먹으면 이게 섬유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영양식이에요. 장을 튼튼하게 해요. 해독 주스의 일종이에요. 해독 주스가 조금씩 다르죠. 요거는 제가 즐겨 먹는 거거든요. 예,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안 끓이고 하면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이야 뭐 비타민 파괴가 거의 없겠죠. 근데 흡수가 좀 잘 안 돼요. 안 끓이고 이러면은. 그래서 살짝 끓여주는 거 한 10분 정도 끓여주면은 다소 파괴가 되더라도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생걸로 먹으면 사과 자체도 좀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요 끓이면은 제가 많이 끓여봐서 아는데 바나나 같은 거는 10분 동안에도 폭삭 끓고 사과는 아직도 아삭아삭하고 그래요. 여기 이제 오늘 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서 길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토마토는 전립선에 좋아요. 사과는 심장 기능, 심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바나나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리고 양배추는 또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분들은 그거를 조금 더 가해줘도 됩니다. 더 늘려줘도 됩니다. 양은 무게 단위로 1대1 대 1대1입니다. 그리고 당지수가 낮은,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식사한다 돼 있죠. 혈당지수가 뭔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뭐 GI라고 뭐 글루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 혈당지수, 당지수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있어요. 특정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의 속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이 한 100g 있다고 칩시다. 그 탄수화물이 일정 시간 후에 몸속에 들어가고 일정 시간 후에 포도당으로 바뀌는 율 몇 프로 바뀌느냐. 포도당을 먹었으면 30분에 포도당으로 바뀐 율이 100%가 되겠죠. 쌀밥을 먹었으면 얼마가 됩니까? 9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를 먹었으면 60%. 그러니까 100g을 먹었을 때 60g이 그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30분인가 1시간인가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혈당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식품은 콩, 전곡빵, 사과 이런 건 낮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의 그 어떤 측정의 저기 뭐라고 그러나 일종의 독설이라고 할까 패러독스라고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음식을 100g을 먹어갖고 포도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함유된 탄수화물이 100g, 탄수화물 100g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율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는 수박을 먹었다. 수박 속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수박을 한 막 4통 정도 먹어야 되겠죠. 그 안에 100g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딜레마이긴 딜레마인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그 우리 영양학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예를 들면 감자도 안에 탄수화물이 많죠. 고구마도 많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게 다이어트에 좋아요? 고구마가 좋죠. 왜냐하면 GI 지수가 감자와 고구마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고구마가 훨씬 낫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런 뭐 만드는 과정 이런 걸 모르겠고 인터넷에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좀 보고 그걸 위주로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당뇨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GI 지수 낮은 걸 드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피한다. 제가 이 용어를 맵짜 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넘어갈 게 있어요. 자, 맵고 짜고 짠 거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 단 것도 그렇겠죠. 기름진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매운 음식, 고추가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 고추는 안 짜지. 자극적. 위장을 자극하니까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되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 도움이 돼요. 당연히. 우리 매운 거는 열 나는 거거든요. 몸에 열을 조장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면역력이 길러지잖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돌게 하잖아요. 그래서 살은 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진대사 기능이 활발하니까요. 뜨거우면 몸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이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70% 정도 느꼈을 때 마친다.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만만한 거 골라가지고 제일 만만한 게 하루에 4끼 식사하는 거잖아요. 요런 거 골라가지고 차분히 시작을 해보십시오. 2개 성공하고 나면 그다음 다른 거 한 2개 더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2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2개, 운동 습관 2개, 생활 습관 2개 하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생활 습관 7개명. 마찬가지로 여기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조금 더 부지런하자. 예,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자주 웃고 즐겁게 산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을 매일 8컵 이상 마신다. 그러니까 너무 교조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물을 꼭 8컵 다 먹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지금 8컵이 어느 정도 되는 거 모르시죠? 자, 보세요. 맥주 한 잔이 몇 cc죠? 500cc. 그거 먹기 되게 힘들죠? 예. 출제자의 의도. 200cc짜리 있어요? 이야, 그거 좋겠네. 500cc는 좀 제가 허벅거리거든요, 좀요. 예, 200cc 좋네. 예? 수준 차이가 나시네. 자. 아니, 200cc 작다고요? 저는 200cc 기가 쫑긋한데. 자, 이게 여기 8컵이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물은 하루에 2리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8컵은 한 컵에 250cc예요. 그러니까 맥주 반잔이에요. 맥주 반잔, 맥주 한 잔 먹죠. 물 한 잔 절대 못 먹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 모르시죠? 맥주는 위에서 빨리 내려가 버린대요. 물은 위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빨리 흡수돼갖고 빨리 내려간대. 저기 알코올은. 그래서 맥주 그 500cc를 먹을 수 있어도 물 500cc를 먹기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금 250cc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8번이나. 쉽진 않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6잔 될 수도 있고 250cc는 200cc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2리터, 8잔 이게 함몰되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좀 적당하게 드시는 거 기억하고 드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먹어줘야 된대요.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좀 늦었대요.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갈증을 먹기 전에 조금씩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병을 놔둬야 돼요. 예. 제가 중국 출장을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회사 사무실에 전부 다 차 그 병이 있어요. 그 안에 차 집어넣고 계속 수시로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꼭 옳은 것만 아니라는 건 나중에 맨 마지막 그 이야기할 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변 습관을 가진다. 하루에 한 번 갔든 이틀에 한 번 갔든 이것도 계속 습관을 가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장 기능이 튼튼해져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자주 목욕한다. 면역력 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피로와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한다. 예. 자, 운동요법. 운동이나 생활요법이나 아까 10%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운동은 다이어트 말고 좀 건강의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울증도 해소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죠. 운동도 자기 육체적 한계에 맞는 운동을 선택한다고 했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복싱을 해가지고 운동이 되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은 갈비뼈 나가면은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야?
한 석 달 열흘은 운동 못 할 거예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규칙적인 다 나오죠. 세 개 다.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집중. 땀이 날 정도가 돼야 지방이 비로소 분해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날 정도라면 걷기 운동을 시작한 지 30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0분은 넘게 걸어야 된다. 세게 걷든 빨리 걷든 30분은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확한 자세와 호흡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우리 아령 하나 올리는 것도 후 내쉬고 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하면 늑막염에 걸릴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도 같은 의미고, 이게 지금 한참 운동했다가 정리 운동 안 하고 이러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과다한 음식 섭취, 음주, 약물, 자, 술 이야기 나왔죠. 예, 술도. 이건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네. 그 후에는 운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도 결국 뭐냐면 급격하게 심장 운동을 시키면은 심장 쇼크가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이어트와 약제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잠깐만요. 그 전에 몇 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니, 조금 이따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두께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또 환자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다이어트를 합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는 좀 심했다. 반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약국에 온 분들도 성공 확률이 반이 안 돼요. 집에 사는 분들은 거의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뭐 재보진 않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제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은 약물 의존을 하니까 살은 잘 빠져요. 금방 잘 빠지거든요. 약물 의존이에요. 삼위일체 의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중간에 포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작심삼일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큰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너무 막 지키자 하는 게 너무 세요. 뭐 밥을 뭐 하루에 밥만 아침은 굶는다든지 뭐 밥은 밥만 먹는다든지 아이스크림 절대 안 먹는다든지 술도 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술 좋아하는 분이 술 일주일만 안 드시면 어때요? 환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술도 어른인 이상 일주일에 한 번은 먹자. 한 잔이 아니라 한 번은. 예. 그렇게 좀 느긋하게 장시간 하면 돼요. 아까 박용우 박사가 4주 해독 다이어트, 4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다이어트를 4주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평생 할 수 있는 건데 막 아주 고강도 뭐 인터벌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4주도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이어트를 생활 습관처럼 이렇게 777요법 약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한 달에 2kg 이상 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전혀 10년 되면 20kg이에요. 1년 되면 20kg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장기간으로 가면 분명히 성공하고 몸치나 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내일 모레 시험이 있다. 또 막 당장 살이 너무 쪘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약물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지 않았다면 그냥 생활 습관으로 이 세 가지로 해갖고 가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어떤 비만의 요인, 질병이라든지 또는 약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테로이드를 먹는다. 내가 우울증이 있다. 내가 이거 뭐지?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다이어트에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없이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예. 갑상선 저하증은 뭐예요? 대사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분은 조금만 밥을 먹어도 금방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완치는 안 되더라도 약물을 통해 갖고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 비슷하게는 올라와야 되겠죠. 네. 자, 한 2000년 전에 한약이 처음 이제 개발이 되었을 때, 중국서 개발됐을 때 한약을 신농 씨는 하나 다 먹어봤어요. 365가지 약을 다 먹어갖고 이 약은 독이 하나도 없는 좋은 약이다. 상약. 이 약은 조금 독은 약간 있으나 좀 약간 먹어도 된다. 오랫동안 먹어도 된다. 중약. 이 약은 아주 유독한데 효과가 아주 반짝 뛰어나는 게 있다. 뭐 그 부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있다. 그런 경우는 하약을 해요. 다 약이에요.
독은 있지만 약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류를 해왔다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니까 그 365가지만 있습니까? 그리고 약이 단순하게 상중하로 분류될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시대에 있었던 철학과 맞물린 거예요. 당시 철학이 음양오행이에요. 그 음양오행의 철학에 한약의 약성, 한약의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음양오행이 과학이에요. 과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양은 어쨌든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하고 의학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의학은 우리 몸이잖아요. 몸은 얼마든지 예외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억지로 맞추었으니까 무리가 당연히 따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연세가 많이 됐거나 옛날 방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방식을 고수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간, 심, 비, 폐, 신이라는 5장이 있어요. 그리고 육부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이 5장 6부가 있어요. 요 안에는 이제 나중에 3포라고 해서 뺐는데 어쨌든 5장 5부로 이제 하거든요. 이 장이나 간 저기 장부가 이런 산고 감시는 신맛은 그 간을 관장하고 또 뭐 눈은 간의 창이고 이걸로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걸 했긴 했지만 약을 모든 부분 맞출 수는 없잖아요. 내 병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쉽도록 분류를 했다. 구구단이다. 그런 정도만 하고 다 맞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보면 거기 없구나. 청, 적, 항, 백, 흑. 자, 폐는 흰백자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관련해서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흰 사람은 폐병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결핵 걸린 사람은 얼굴이 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얀 음식은 폐에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얀 음식이 다 폐에 좋다.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쪽이 많은 거예요.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가을에 나는 하얀 음식들, 예를 들면 인삼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무, 배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거죠. 애우기 좋죠. 고기까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하얀 거 뭐가 있는 거 모르겠는데 그게 다 분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기가 좋고 이 분류하기가 좋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야지 이걸 갖고 금과 옥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하고 또 상식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를 하십시오. 자, 간신 비패신인데 이거 배속되는 게 맛이에요. 신맛, 산고감신함. 함은 짠맛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일부러 한자를 썼어요. 그 부분은 목설구비 아시겠죠? 눈하고 코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간은 주로 이제 눈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눈에 좋은 구기자라든지 결명자 이런 것들은 자연히 간에도 좋은 거예요. 예.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혀가 빨간 사람들은 심장에 열이 많은 거예요. 심장병이 많이 걸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 저희 코에 지금 뭐 났죠? 이렇게 보입니까? 이거는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소화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먹을 때도 지기사님은 점심 먹을 때도 소화 잘 되는 음식, 양배추 이런 거만 딱 골라서 먹은 거예요. 지금 위장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귀는 아이고 조금 이제 잠이 잘 오시려고 그러는구나.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수업 끝납니다. 귀가 어디예요? 신장이에요. 신장. 네. 그다음에 근육이 좀 약해졌다. 근육이 무기력해졌다. 저기 뭐 근육 무력증이 뭐라고 그러지 이거? 그 루게릭 이런 것들을 간의 문제로 한방에서는 간의 문제로 배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근육이 좀 약해졌다. 그러면 간 기능을 튼튼히 하자. 이런 쪽으로 한방에서는 보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다음에 이건 혈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혈이 지나가고 맥이죠. 혈맥을 말하는 이건 심장의 문제고 너무 수척했다. 비위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뺏싹 말랐다. 요즘은 뭐 마른 거는 뭐 칭찬이지만 그다음에 요 피부 그리고 피모
피, 모, 피부하고 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폐하고 관련돼요. 피, 모. 그다음에 뼈, 심장은 이렇게 되고 색깔도 이렇게 배속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청색이 간에 좋으니까 봄에 나는 그 저기 식물들이 주로 간에 좋은 게 많죠. 주로 그런 게 많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원은 그 약초의 어느 부위가 약으로 쓰이는가 이걸 이제 이야기할 때 기원입니다. 그다음에 성미는 여기 지금 서늘하고 맛은 달고 엷다 했죠. 달고 할 때 저기 맛의 산고 감칠함에 달감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맛은 성질은 서늘, 맛은 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은 여기서 한, 열, 온, 양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은 그 약재의 약재가 차가우냐 뜨거우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뜨거운 건 열, 따뜻한 건 온, 그다음에 차가운 거는 한, 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찰량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한방에서 굉장히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한방이 가진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방에 가진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방이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여기 있는 마황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어때요? 아니, 우리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추운 겨울에 보면 차갑고 한여름에 보면 좀 따뜻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한방은 아주 옛날부터 이 약은 뜨거운 성질의 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방에서는 치료 방법이 반치라는 게 있어요. 반대 반자, 반치. 반대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이 되게 많다. 여드름이 되게 많다. 여드름은 그 피부에 열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료를 할 때는 어떤 걸로 치료해야 되겠죠? 차가운 약으로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밥을 먹을 때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가지를 열심히 먹었죠. 생각보다 열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는 열을 꺼준다. 또 여기 있는 율무는 열을 꺼준다. 좀 서늘하다고 돼 있죠. 열을 꺼준다. 그러니까 뜨거운 체질의 경우 내가 지금 뜨겁게 해갖고 뭔가 열병이 있다 그러면 차가운 약을 쓰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차가웠다 그럼 뜨거운 인삼 같은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눈밭에 헤매다가 완전히 뻗었다 그러면 온몸이 한계 차 있겠죠. 최고 좋은 약이 뜨거운 약이겠죠. 그럴 때는 인삼을 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예. 기력도 좋아지고 그 열도 나게 해주고 그래서 반치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치료해 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늘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제가 이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약을 쓸 때 의인은 서늘했구나. 또 지금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는 서늘하구나. 가지가 요즘 뭐 그 저기 여드름 치료제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뭐 이런 것들도 안에 보면 서늘하고 차가운 걸 구분을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그 쭉 이제 그 이번 셋째 시간에 이제 할 건데 미리 이제 그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효능. 이거는 한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글자만 있으면 이 약의 특성을 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저기 시간이 할애된 건 아니니까 제가 또 오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참고로 아시고 참고로 여기 이제 한자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추후에 집에서도 한자를 찾아보면서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건비삼습이라면 비를 튼튼히 해갖고 습을 삼출시킨다. 습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좋은 거예요.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빼고 그다음에 제비지사 절이는 것을 없애주고 지사 설사를 잡아준다 이런 뜻이고 청열 배농 열을 꺼준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서늘하니까 배농 안에 염증 고름 같은 거를 배출시켜준다. 뭐 용량 완만함으로 이렇게 돼 있고 처방내는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제가 주로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설명하고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예, 혹시 질문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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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늘하고 따뜻하고 가지고 신장을 구분하진 않고요. 신장에 주로 안 좋은 거는 저기 수분을 배출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또는 너무 수분을 강력하게 배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신장에 무리를 가하는 거예요. 예. 지금 참고로 예를 들면 저 뒤에 나온 옥미수 같은 거 저기 옥수수 수염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신장에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숲을 쫙 빼주니까.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를 주는 거죠. 뭐 너무 막 조장을 시키니까. 그래서 신장이 아주 나쁜 사람은 옥수수 수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평소에 신장이 조금 약하다 싶은 사람들은 옥수수 수염 먹어주면 신장의 일을 얘가 도와주니까 신장이 좋은 거고요. 자, 지금 요 한 20여 가지의 그 다이어트 관련되는 유용한 약재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이어트에 좋은 약 20가지 뭐 1등에서 20등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쓰는 약들 중에서 상당히 유용하겠다 싶은 것들을 집어 올리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이 약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정한 겁니다. 근데 다이어트에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일반적으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 그러니까 습을 제거한다 했고 이습 또는 삼습 또는 화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삼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작용,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해독 작용, 그러니까 소간, 뭐 해간 이런 식으로 했고 간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작용하는 거. 또 어떤 거는 통변 작용, 그러니까 윤장 통변이 갖고 대변으로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거, 독소를 빨리 빼내는 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땀으로 나오게 하는 것, 또 소화를 좀 잘 시키는 것, 몸속에 있는 적체를 쌓인 것을 풀어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익히 알려지듯이 율무는 몸속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딸이 시집 갈 때 딸한테 시집 가기 20일 전부터 율무밥을 먹인대요. 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살 빼는 걸까요? 피부를 미백하게 해주는,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피부가 좀 검은 분이나 사막이나 이런 거 난 분들은 그 율무가루를 계속 바르고 먹고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사막이 났을 경우에는 율무를 찧어서 그 사마귀 부위에 발라주면 2, 3일 안에 남는다고 하는데,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약국 가면은 딱 넣어주면은 이틀 안 돼서 땡강 떨어지는 약이 있어요. 액화질소. 질소가 액체 상태라면 영하 뭐 190m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세게 하면 살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딱 국부 살짝만 탁 찍어주면 땡강 떨어진대요. 그리 좋은 약이 있는데 누가 요즘 대명천재 율무 지져 바르겠습니까?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 율무는 많이 쓰라고 했어요. 다복 많이 먹어도 독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게 율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떠올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약이 마황입니다. 마황은 누가 쓴다고요? 전문가가. 일반인들은 마황 쓰시면 안 돼요. 예. 마황은 부작용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 마황을 쓴다면 마황의 용량에 대해서 꼭 물어보십시오. 많이 쓴다면 쓰지 마세요. 마황. 그만큼 마황은 독성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써야 되는 약이거든요. 마황 속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일종의 거의 약한 마약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심혈관성 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요. 아주 많이 쓰면요. 미국서는 일반인이 못 쓰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아시고, 그럼 마황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식욕 억제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마황은 어때요? 따뜻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따뜻한 성질을 해고 몸에 열을 올리고, 그리고 땀을 많이 배출시켜요. 여기 보면 발한 땀을 빼준단 말이에요. 땀 속에 노폐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데 감기나 한방 다이어트에 비용한다. 창출은 삽주 뿌리를 말해요.
삽주 뿌리가 두 종류가 있죠. 창출과 백출. 백출은 삽주 뿌리에 등이 줄기고, 이거는 등이 그냥 덩어리가 된 부분을 백출이라고 이야기하고, 덩어리가 지지 않고 밋밋한 부분은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백출은 다 습을 제거하는 거는 똑같은데 보기, 기를 보호해주는데 치중하고, 창출은 보습, 화습, 습을 빼주는데 치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어디에 좋다고요? 대표적인 근위소화제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소화기의 감초죠. 3대 소화제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3대 이야기하는 건 지 맘대로인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대 소화제 하면 그중에 그 창출을, 삽주 뿌리를 집어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 또 저기 이름 뭐야, 나복자라고 해가지고 무씨도 3대 소화제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나중에 나올 산사, 산사는 고기 지방질을 소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약재거든요. 그것도 3대 소화제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3개잖아요. 또 다른 거 1개를 집어넣어 갖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치사 선택을 하는 또 다른 약재가 있는데, 개내금이라고 닭 똥집 있잖아요. 그것도 소화제로 많이 씁니다. 닭개자 개내금, 예, 그것도 소화제로 많이 씁니다. 그것도 3대 소화제 또는 4대 소화제로 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만큼 창출은 소화제의 대명사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여주가 아시죠? 여주. 여주는 참외를 뭐라고 하죠? 고과라고도 얘기해요. 아주 쓰다고 쓸 꽃자 붙여고 고과라고 하는데, 그 여주가 당뇨에 아주 좋다고 해갖고 많이 먹는데, 그거를 먹으니까 설사가 많이 유발된대요. 그럴 경우에도 설사가 유발된다면 뭐 쓰면 좋겠습니까? 삽주 뿌리를. 그래서 고과, 여주하고 삽주 뿌리하고 1대1로 섞어가지고 가루를 내서 환으로 만들어 먹으면 위장에 좋겠죠. 위장 그 설사를 좀 완화시켜 주겠죠. 하엽은 연꽃을 말하는 거예요. 연꽃 이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몸속에 있는 습을 제거하는데 특이하게 뭐예요? 여기 보면 양심 안신 해갖고, 안신이라는 이야기는 또는 양심도 마찬가지,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심장 하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심장,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비만 환자들은 이걸 쓰면 좋겠죠.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면 되겠죠. 항우울제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하엽은 심신을 맑게 하고 불로 장생하는 묘약이다. 복령이 뭐죠? 맞습니다. 소나무 밑에 기생하는 일종의 버섯이죠. 버섯은 다 좋잖아요. 이 복령이 특이하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습을 제거하는 약재들 중에서 특이하게도 이 약은 몸에 노폐물, 습이 많은 사람한테는 습을 빼주고, 습이 너무 없어갖고 아주 막 그 뭐 초췌하다고 해야 되나, 수척한 분들한테는 이걸 먹으면 또 습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복령은 선인의 양식이다. 양식이래요, 양식. 이걸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영양 보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장복하면 총명해지고 배고픈 줄 모른다. 총명탕이 재료예요. 총명탕 하면 복령과 원지라고 있어요. 원지 들어보셨나요? 원지라는 게 참 재밌어요. 원자 이리 안 쓰는데. 이게 제일 쉬운 거 이거예요. 중국 쓰는 이렇게 원 쓰더라고. 그리고 뜻짓자, 원지, 뜻이 멀리까지 간다. 머리 좋아질 것 같죠? 그래서 총명탕에는 원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석창포라는 게 있어요. 원지, 석창포, 그리고 복령. 이게 총명탕이에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총명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의원이나 뭐 어디 한약국에 가서 우리 아이 머리 좋아지게 해주세요, 머리 좋은 약 지어주세요 하면 이거 3개만 안 써요. 다양하게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 했어요. 우리 아이는 한약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저거 먹으면 죽어요. 쓰고 막 완전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도 안 먹죠. 돈 물어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맛있는 걸 넣어요. 심한 경우는 방송 있다고 그랬지. 조심해야 되겠다. 심한 경우는 뭐 집어넣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자, 목통. 목통은 또 이것도 대표적인 보세요. 여기 청렬 이뇨제예요. 그런데 이 약은 이뇨제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아요. 이뇨제로 쓴다기보다도 한방에서는 젖 안 나는 사람 하유제로 많이 써요. 하유. 젖이 나도록 하는 거. 하유. 그래서 한방에서 아기 놓고 힘이 딸리고 빌빌거리고 이럴 때는 주로 쓰는 게 아기 놓고 나서 보허탕이라고 있어요. 그 보허탕에다가 젖이 좀 안 나는 분들한테는 목통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통이 젖을 나게 하는데 좋은 요약이다. 목통은 출산 후 젖이 잘 안 나올 때 상용한다 돼 있죠. 옥미수, 옥수수 수염이죠. 이것도 뭐 상품으로 나왔잖아요. 이효리가 뭐 이걸 먹고 뭐 허리살을 뺐다느니 사기를 치고 이러는데 이거 먹고 뭐 허리살 뺐겠어요. 이효리가 원래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예. 이수소종 습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담태황 해갖고 이 담 기능도 좋게 하고 또 이 밑에 보시다시피 육미수는 체내 노폐물을 신속히 배출. 이거 아니네. 여기 보면 강혈압, 강혈당. 그러니까 혈압과 당뇨에도 좋은 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 먹으면 약성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먹으면 고혈압 환자가 혈압도 낮아질 수 있고 또 당뇨 환자가 당뇨 수치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런 약입니다. 잘만 처방을 한다면요. 시호는 조금 다른 성질이에요. 간 해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의약 분업이 안 돼 있어요. 의약 분업이 아니죠. 한약하고 양약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양의사가 한약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서는 간염 환자들한테 의사 선생님이 소시오탕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시오탕의 군약, 주약이 시호예요. 소시오탕, 간염 뭐예요? 간에 좋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예, 간 해독에 좋아요. 그래서 소간해울이라고 여기 보면 여기 소간만 나오네. 소간, 간을 아주 쫙 펴준다 해갖고 소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결국 뭐예요? 간을 튼튼하게 한다면 해독 작용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약은 직접적으로 살을 뺀다기보다도 간의 기능을 튼실하게 해가지고 해독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인진호도 같은 의미입니다. 인진호, 그리고 시호,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간 세포 자체를 좋게 해주는 약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대개라고. 대개가 뭐냐면 대개 뭐예요? 큰 게 그럴 줄 알았어. 영덕 대개. 여기서 말하는 대개는 엉겅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엉겅퀴가 굉장히 엉겅퀴 탁 꺾이면 하얀 진액이 나오죠. 그거를 영어로는 밀크 시슬이라고. 밀크 시슬. 밀크. 예. 밀크 시슬. 그게 주성분이 그 밀크 시슬의 주성분이 갑자기 실리마린. 예. 실리마린이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간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맞습니다. 민들레. 그러니까 우리 그 계통 있잖아요. 민들레, 꼬들빼기 꺾으면 하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체로 그 실리마린이 많은데 실리마린이 간 세포 재생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많이 간 세포가 많이 죽어갖고 간 세포가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거나 하여튼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좋겠죠. 실리마린 그 자체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식품 그대로 먹으면 부작용도 없고 훨씬 좋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꼬들빼기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엉겅퀴예요. 엉겅퀴. 그러니까 엉겅퀴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으로 갈아갖고 환으로 가루 내어서 환으로 먹으면 좋겠죠. 술 많이 잡수는 분. 그래요? 큰일 났네. 저도 모르는데. 내가
아, 강사님이라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배울 때 그냥 국산, 외산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많다. 실제로 저희 약국에서 그 실리마린 제제 약제를 팔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저기 먹는 것보다는 완전 식품으로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식물 그 자체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건 전부 밑에 있는 뿌리를 먹어요. 근데 둘 다 효과가 좋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뿌리 먹을 때는 잎이 졌어요. 잎을 먹을 때는 뿌리가 아직 미성숙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사 먹을 때는 뿌리예요, 그냥. 예, 둘 다 좋습니다. 예. 갈근도 해독 효과가 뛰어나죠. 술 먹는 사람들 예, 직접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갈근도 해독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또 이거는 뭐냐면 근육이 아주 뭉친 사람들 있잖아요. 근육을 풀어줘요. 그래서 그 몸살 감기 있는 경우 근육 뭉쳤으니까요. 있는 경우는 갈근탕을 많이 먹잖아요. 갈근탕의 주약이 갈근, 칡이에요. 칡. 예. 갈근은 석류와 더불어서 천연 여성 호르몬이다. 아, 여성 호르몬이 많지요. 그러니까 천연 여성 호르몬이 많은 거 약제를 통해서 보니까 석류, 뭐 펠레티에린인가 그 성분이 아마 저기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갈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백수호. 백수호는 뭐 약제 뭐 이엽 우이소인가 이엽 우피소. 예, 그 가짜 약 때문에 요즘 완전히 맛이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신뢰가 안 가니까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돼요. 갈근 달여서 먹는 거. 석류도 자주 과일로 드시는 거 좋습니다. 지실. 지실이 뭐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죠? 미성숙 탱자예요. 이거는 성질이 파기소적, 적체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파기 무섭죠. 기를 팍 깨뜨려 준다. 그러니까 젊어서 그래요. 얘가 늙으면 어떻게 돼요? 노랗게 되겠죠. 그거를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지실이고 늙어갖고 원숙해지는 게 지각입니다. 성질이 유연해지겠죠. 그때는 파기가 아니고 행기라고 그럽니다. 기를 싹 통하게 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지각을 훨씬 좋아합니다. 물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 주장이에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주장한다면 저는 풋과일은 싫어합니다. 이전에 아마 유통의 문제, 보관의 문제 때문에 이게 푸르게 좀 관리하는 것도 약으로 막 많이 하는 모양인데 파란 것, 아직 미성숙 상태는 독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한참 떠들고 있던데 그 저 매실, 청매실이 요즘 문제가 있다, 뭐 아미그달린이 있다, 그래갖고 그게 뭐 발암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아직 파란 상태, 아직 덜 익은 상태, 이거는 자연계의 섭리를 통해서 볼 때도 내가 지금 파란 상태라면 아직 나 덜 익었는데 동물들이 나 먹으면 안 돼, 안 돼 하는 게 뭐예요? 방어 기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독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아직 덜 익은 상태 먹는 거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다 떠나서요. 그래서 지시를 썼지만 지실보다는 지각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실도 청매실보다는 완전히 익은 황매실 쪽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실은 흉복 창만에 좋다 했는데 흉복 창만이 보시다시피 똥 빼나온 거, 빵빵하게 찬 거 안 봤습니다. 그때 지실 또는 지각을 많이 쓰십시오. 이게 만약에 쓰기가 힘들면 귤껍질도 좋아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산사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그 고기 먹은데 좋다고. 여기 딱 산사는 고기 먹고 체하는데 좋다. 그러니까 지방 단백질 분해하는데 좋은 약재란 말이죠. 이거는 좀 드물어요. 보통 소화하는 거는 뭐 우리 급체했을 때 먹는 이런 약들을 많이 쓰는데 그 창출 삽주뿌리도 그런 쪽인데 이거는 기름기 많은 걸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켜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삶을 때도 이걸 집어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맛있겠죠. 예. 건강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약방의 감초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약방의 생강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초가
너무 좀 오늘날 와갖고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어요. 감초는 아주 문자 그대로 좋은 약초예요. 저기 약방의 감초로 말이 나온 것처럼요. 근데 감초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감초에 독이 있어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일종의 천연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는 천연이든 뭐 인공이든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걸 먹으면 몸이 부어요.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먹으면 문페이스, 선풍기 아주 말죠. 문페이스, 달 얼굴이 달덩이처럼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또 고혈압도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장기간 먹는 게 안 좋은데, 옛날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뭐 한참 돈도 없고 그렇게 보약을 오랫동안 많이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돈 좀 많으면 꾸준히 계속 먹을 수가 있고, 약방에 감초 막 들어가고 이러면 실제로 부작용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쌍화탕에도 감초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화탕도 혈압이 높은 분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아주 조금만 드시든지. 예. 근데 건강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주 뭐 살균 효과도 뛰어나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도 제가 효과가 뛰어나요. 왜냐하면 뜨겁고 성질이 뜨겁고 이러니까요. 면역력을 아주 길러줘요. 이게요. 그리고 간독성 억제, 다양한 또 이제 저기 구토의 성약이라 해가지고 어디 아이들이 여행할 때 구토가 심하게 나온다. 그러면 키미테 같은 거 붙이지 마시고, 요즘 키미테는 뭐 이제 퇴출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건강 또는 생강을 슬라이스로 썰어갖고 한 입 딱 먹게 해주면 돼요. 안 먹으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게 훨씬 효과 좋습니다. 게지 똑같아요. 게지와 건강은 둘 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이것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 증강을 해주죠. 그리고 땀을 나게 해줘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황하고 비슷한 성질이 참 많아요. 식욕 억제되는 것만 빠지고, 이거는 식욕 억제 뭐 그렇게 식욕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우리 구워보세요. 상온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굳죠. 데우면 어떻게 돼요? 살랑살랑하죠. 동물성 지방의 특성이에요. 우리 인체에 있는 기름이 동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지면 이게 좀 더 부드러운 상태, 유동적인 상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노폐물 빠져나가기 쉽겠죠. 그래서 온도가 체온이 0.1도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만큼 면역력이 길러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진대사 기능도 활발해지고요.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요. 계지는 사지 말단까지 몸을 데워 면역력을 정진한다. 자, 계지가 왜 계피 안 하고 계지 하느냐? 계피는 개수나무 본줄기에, 그러니까 좀 두꺼운 줄기의 껍질이에요. 근데 계지는 작은 나무, 진짜 가지 지자거든요. 작은 나무를 그냥 썰어준 거예요. 그래서 계지가 뭐예요? 사람 인체에 빗대면은 사지 말단하고 같잖아요. 저 끝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지 말단까지 몸을 데워준다라고 실제로 이제 이런 약효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했겠죠. 계지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자, 황기는 여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보약지장이라. 황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몸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 저기 양방에서는 좀 힘들지만 한방에서는 몸도 좀 보호해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좀 적게 먹고 이러는데, 음식도 적게 먹는데, 그 대표적인 약이 황기예요. 몸을 보호해주면서 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수소종. 아까도 이수소종. 몸속에 있는 종기 같은 거 빼내버리고 물을 이롭게 한다. 결국 물을 빼낸다는 얘기예요. 나쁜 물을 빼내고 좋은 물은 그냥 저기 안 나가게 하고 이런 거겠죠. 이수소종. 그러니까 보중 익기에 뭐예요? 기운을 북돋아 주고, 보중, 중초, 비위 이쪽을 보해주고, 한마디로 보약이에요. 보약이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은 제거한다. 자, 여기서는 황기를 다이어트에 쓴다면 주로 이제 보약에 치중한 거죠. 내가 몸이 피로가 있을 때 그때 대비해서 이 약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
아무리 급해도 이거는 빠뜨릴 수가 없네요. 자, 보세요. 이게 환기입니다. 이것도 썩 방송상 방송 목적상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닌데 솔직하게 이야기할 건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시중에 환기 많이 팔죠. 이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가늘죠. 색깔은 어때요? 이거가 하였습니까? 노랄 황자 환기잖아요. 시중 가면 하얗죠. 예. 황처리하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껍질을 왜 벗길까요? 오늘 정말 이거는 기억하고 가십시오. 다 나머지는 다 적어놓고 사진 찍었으니까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환기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누를 황자 환기예요. 아, 여기 앉아. 어디가 좋아요? 비에 좋죠. 이 비에 좋은 거예요. 보중, 중초, 비위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예쁜 게 보기 좋은 것처럼 하려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얗게 황처리를 하거나 빡빡 껍질을 벗기거나 하고 하얗게 만드는 약재들이 많이 유통됩니다. 그건 약효가 뚝 떨어질 뿐더러 잘못하면 독성도 있을 수 있어요. 이산화 황처리했다면. 그래서 이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환기도 인삼과 더불어서 1년생보다는 2년생, 2년생보다는 3, 4년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오래 가면은 썩겠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목적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몽고 환기예요. 환기가 여기서 뭐예요? 보중 있기, 보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약의 특성으로서는 몽고 환기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몽고 환기. 값은 훨씬 싸요. 저희 약국에 이게 있을까요? 한국 환기가 있을까요? 제천 환기가 있을까요? 몽고 환기겠죠. 제천 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가족 같으면 이거 먹이겠는데 제천 환기 몽고 환기 이거 갖다 놔면은 여기 딱 환기에 전부 다 어디 출신지가 다 나와요. 예. 출신지 중국이라면은 신뢰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천 환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껍질을 벗기는 거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껍질이 훨씬 좋아요. 껍질을 벗긴 이유는 유통 때문에 그래요. 껍질이 있으면 잘 썩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요. 인삼도 곡삼이라고 인삼이 꼬불꼬불하죠. 껍질을 벗겨서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근데 껍질을 안 벗기고 딱 보관하는 그 피부 직삼이라고 피부가 있는 직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잘 썩어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더 비싸요. 근데 그런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껍질에 사포닌이 훨씬 많거든요. 비교가 안 되게 많거든요. 도라지도 마찬가지. 우리 다 껍질 벗기고 먹는데 약으로 먹을 때 껍질째로 먹는 게 100배 낫고 음식으로 먹을 때도 껍질째로 먹는데 매워서 좀 문제이긴 한데 영양소를 이야기한다면 껍질째로 먹는 게 도라지도 훨씬 낫습니다. 상백피 뭐예요? 예, 뽕나무 뿌리 껍질이죠. 예, 이 상백피도 습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상백피도 이거 뭐예요? 당뇨와 고혈압에 두루 좋다.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 환자이면서 살이 많이 쪘다. 이런 분들은 상백피가 들어가면 좋겠죠. 예, 이게 또 하나가 아까 잠깐 지나갔었던 게 뭐가 있었죠? 당뇨와 고혈압에 좋은 약재가 또 하나 있었죠? 뭐였을까? 옥수수, 옥미수. 그렇죠.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게. 상백피나 옥수수염 이런 것들. 우리 그 3대 성인병 하면 당뇨, 고혈압 또 뭘까요? 고지혈증. 예, 이게 이제 3대 성인병인데 이런 것들은 3대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차전자. 차전자는 뭐죠? 예, 질경이 C예요. 아주 알갱이 조그만하죠. 이 질경이 C도 차전자는 이변을 개통하고 눈을 맑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변, 소변과 대변을 잘 통하게 합니다. 아까 잠깐 저기 나왔던 우방자라고 우엉 C도 이런 계통입니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또 뭐예요? 저기 대변도 잘 통하게 하는 것.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약간.
대황도 차전자와 더불어서 변비를 해결해 주는 약이에요. 뭐 변비하면은 거의 뭐 대표적인 약이에요. 이게 그 변비의 대명사라고 보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대황을 오랫동안 끓이면 안 돼요. 여기 후하라고 되어 있죠. 후하가 뭐냐면 약을 끓이고 나서 다 끓이고 나서 뚜껑을 열고 대황 넣고 5분만 끓이고 5분도 안 끓여요. 한 조금 잠깐만 끓이고 빨리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센노사이드라고 있죠. 센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몇 분만 지나면 파괴가 된대요. 파괴가 되면은 사하작용, 그러니까 변비를 해결하는 작용이 뚝 떨어져요. 약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작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간보작용이라든지 담즙분비, 항염, 항균 작용은 유지가 되되 사하작용만 아웃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주 목적이 사하작용이라면 후하여야 되겠죠. 당기는 뭐 우리 사물탕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성 보혈제예요. 우리 염소 중탕할 때도 염소 끓여갖고 먹을 때도 꼭 사물탕을 넣어서 먹잖아요. 한약 냄새도 나고 좋잖아요. 네. 당기는 제가 몇 안 되는 최고 약 중에 하나를 당기를 꼽아요. 한약 중에서 제일 비싼 한약이 뭘까요? 잘하시네. 공진단. 인삼도 비싼 약인데 약 그 처방으로 이야기할 때 공진단이 최고 비싼데, 공진단이 청나라 그 시대에 임금이 공사에 너무 시달리니까 피로회복제로 개발을 했대요. 근데 오늘날 지금 뭐 만병통치로 많이 알려져 있죠. 공진단의 처방 내용이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당기예요. 당기, 산수유, 녹용, 그리고 사향이거든요. 근데 사향은 뭐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사이테스, 그러니까 멸종 위기 동물 뭐 저 보호 뭐 약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가짜가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공진단 드실 때는 정말 아는 한의사 선생님이나 아는 분들한테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의보감에도 나왔듯이 사향 대신 다른 약제를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목향이나 침향 같은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통을 쓰면 사기당할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 사양 빠진 그런 약을 좀 싸게 드시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당기도 중요합니다. 녹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기 산수유가 중요하지 사양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적어요. 사양의 특징은 성질은 구규를 통한다. 몸속에 있는 9개 구멍을 빵빵 뚫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양이 약제 범주에 속하는 게 아마 그 개규약으로 속해요. 개규약. 몸속에 여러 가지 막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거.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 비싸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주 역할을 하는 약은 산수유, 당기, 녹용이 더 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약 가격의 대부분은 사양이 하지만은요. 당기는 보혈, 활혈의 어떠므로 부인과 요약이다. 예, 기억해 주십시오. 강황. 자, 이제 이게 강황. 강황은 우리나라에서 강황이라는 거 뭐라고 얘기하죠? 울금. 참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황하강인가 뭐 황하강을 지나면 그 귤이 황하강인가 어디를 지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탱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약이 자라는 토양이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약의 종류까지도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강황이 인도네시아 이런 열대 성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이걸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부지방에서 나타나는 것은 강황이 아니라 울금으로 나와 있어요. 한의학 서적에는 강황과 울금이 각각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성질이 하나는 뜨겁고 따뜻하고 하나는 차가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귤과 탱자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을까. 둘 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 약을 서로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르긴 달라요. 이거는 좀 보시다시피 좀 크고 우리나라에 있는
울금은 조그만하고 색깔도 좀 볼고적적하고 이렇거든요. 같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같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강황을 선택해야죠. 오리지널. 예? 원산지 강황. 값도 훨씬 싸요. 이거를 갈아서 환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어디에 좋으냐면 치매 예방에 좋아요. 인도 사람들이 치매 환자들이 그야말로 유의미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적은 게 아니고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치매 환자가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적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많은 식품학자들이 카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레의 주성분이 강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강황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학기 때 여기 제가 시흥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뇌혈관 질환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강황이 총화가 될 거예요. 오늘은 지금 제일 꼬레비로 나와 있는데 강황이 총화가 돼서 나올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 배웠던 것들을 응용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율무감비차, 율무 썼잖아요. 부용차, 연잎 아까 했잖아요. 산사차, 산사했고, 갈화차, 갈근, 상백피차 했고, 옥수수 수염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이 쪘건 안 쪘건 몸 건강을 위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습을 제거하는 약재들 있잖아요. 녹차도 마찬가지고 또 뭐 갈근 뭐 이런 것들 상백피 이런 것들이 습을 제거하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을 먹고 나서 먹을 때 생각할 때 뭐냐, 이거 먹었으니 물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특히 커피나 차 같은 거는 먹으면 그 먹은 양 이상의 물을 먹어줘야지 본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뇨작용을 아주 세게 해주거든요. 몸속에 있는 물을 다 빼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와 물은 별개로 드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2리터 먹는 그 양, 물론 개인별로 조정을 하겠지만 그 양과 이 차와는 별개로 하셔야 돼요. 내가 차 2리터 먹었으니까 물 안 먹어도 된다? 오산이에요. 4리터 먹어야 돼. 4리터.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각자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되는데 율무차는 뭐예요? 내 피부에 뭐 났다. 얼굴이 좀 검다. 율무감비차가 좋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부용차가 좋겠죠. 산사차. 기름을 많이 먹어갖고 어제 고기를 많이 먹어갖고 산사차가 좋겠죠. 술을 많이 먹어서 갈화차. 상백피차는 뭐예요? 당뇨 또 뭐예요? 고혈압 이런 분들을 밑에 옥미수차와 더불어서 시험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약은 어떻게 먹느냐면 약은 아니에요. 이건 차예요. 어떻게 먹느냐면은 물 1000cc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집어넣어요. 끓여서 반이 될 때까지 끓여냅니다. 500cc가 될 때 이거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 양이에요. 이게 하루치거든요. 적죠. 그게 원칙이에요. 힘들겠죠. 그 정도를 원칙으로 잡고 500cc 넣고 250cc 먹어도 되고 2000cc 넣고 1000cc 먹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약이 아니니까. 차니까. 나는 좀 연하게 먹고 싶어. 나는 좀 진하게 먹고 싶어. 약이 아니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뭐 전혀라는 표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1000cc를 500cc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이제 먹는 거거든요. 뭐 나온 김에 여기까지 끝내고 다이어트 대표 처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이런 처방이 있다 해가지고 다음에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시고 혹시 이제 의문이 있거나 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강의는 끝났습니다.